안녕. 안녕. 네, 정치의 숲 채널에서 이제 새롭게 런칭을 하는 신정연의 청년 내각의 진행자 신정현입니다. 안녕.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아마 가장 열정 있고 에너지 넘치는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죠.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청년들에게 내각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인재들이 있다. 저는 그 생각으로 이 청년 내각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청년 내각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의 대표 신인규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 하이파이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우리 신인규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 뭐 하시는 일,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시죠. 예, 뭐 일단은 이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이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이제 당원들이 일부 일어나서 이제 저항을 했던 이제 그 운동이 이어져 온 건데요. 저는 이제 직업은 변호사고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계기는 저희 그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그 나는 국대다라고 해서 이제 공개 오디션으로 대변인을 공개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다행히도 제가 선발이 돼서 그 대변인의 자격으로 제가 이제 대선과 또 지선까지를 치렀고요. 또 지선에서는 제가 이제 송파구청장에 출마를 했다가 제가 또 떨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정치를 그만할까 고민도 했었지만은 또 이준석 대표 해임 국면에서 또 국바세라는 거를 만들면서 이제 지금은 좀 한국 정치의 좀 근본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뭐 시작부터 국바세의 또 시작에도 이준석이라는 사람 계속 껴있네요. 뭐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그런 개혁의 상징적인 아이콘이고 네. 또 대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또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정치에 끌어내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고 또 저조차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그런 오디션이 없었다면은 네, 네. 뭐 정치권에 이렇게 쉽게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웠을 텐데 그렇네요. 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눌 건데 어쨌든 신인규와 이준석은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뭔가 밀착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국바세 말고도 아마 지금 이거 채널 보시고 계시는 많은 또 시청자분들은 신인규 유튜브에 시사 유튜브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보수 청년 아니야? 이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몇 개나 출연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방송은 제가 2021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네. 뭐 그때부터 지금 한 1년 좀 넘었죠. 네. 네,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네. 뭐 라디오를 요즘 많이 좀 출연을 하는 편이고요. 네네. 네, TV 출연은 이제 요즘 많이 못 하고 있고, 저 이제 유튜브 제가 시방쇼라고 시방쇼. 이제 나름대로 그런 네.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채널을 네네네.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 찍는 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시간의 구애를 안 받고 그렇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이제 데일리로 제가 그 신변잡기라는 프로를 신변잡기. 개설했습니다. 그 네. 유튜브에 이제 신변잡기 치면 되나요? 그냥 시방쇼를 치셔야 안 나올 겁니다. 네. 예. 욕은 아닙니다. 시방쇼. 예, 시사방망이 쇼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시방새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별칭으로 써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시방쇼입니다. 예. 자그마치 2년 만에 아마 유튜브의 시사 채널에 가장 많은 보수 아마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방송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패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힘든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업으로 방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 본업도 있고 네. 또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자봉들 위주로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례로 이번에 예. 저희 총회를 6월 예. 24일 날 열기로 했는데 총회, 국바세 총회? 그렇죠. 국가의 총회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처음 여는데 이게 뭐 장소 준비부터 뭐 이런 행사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 또 참여도 독려해야 되고 이래서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질문 하나 드리는데 2년밖에 안 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시사 채널에 출연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뭡니까? 외모? 외모는 목소리? 아닙니다. 제가 살이 쪘기 때문에 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하도 예. 한정식집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살이 예. 많이 쪘고 글쎄요, 제가 시사 유튜브 내지는 라디오에 이제 출연은 많이 하게 됐는데 뭐 계기나 그런 뭐 하나의 뭐 비결 뭐 이런 거로 한다면은 저는 그냥 가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도 대본 이렇게 많이 주셨지만 네네. 한번 쓱 보고 오지 뭘 적어 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토론 배틀 나갔을 때도 그래도 약간의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의 수를 나누고 뭐 대본처럼 이렇게 다 써와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토론은 조금 죽은 토론이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토론이 돼야 듣는 분들도 편하고 또 저도 제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비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민은 많이 네, 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에 대한 제 나름의 주관이 담긴 답을 가지고 이제 방송도 하고 또 네. 정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즉흥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그 신정연의 청년 내각의 부제목이 망명정부예요. 망명정부. 네. 예,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사자성어로 한번. 네. 망명정부.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사행시입니까? 사행시예요. 아, 사행시? 자, 망. 제가 해야 됩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해보세요. 의원님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냥 즉흥으로 우리는 합니까? 예, 대본 없이 그냥 아, 예, 던져보는 알겠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네. 해주세요. 예. 예, 망. 망하고 있다. 망하고 있다. 네. 명. 명함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네네. 예, 좀 망하고 있다. 오. 정.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정치 개혁을 해야 합니다. 부.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 바로 세웁시다. 세웁시다. 그 와. 정도입니다, 이거는. 예. 이 정도예요. 아, 이거 명에서 전혀 살짝 꼬였습니다. 예. 꼬인 모습 재밌었고. 명나라 얘기하려다가 참았네요, 제가. 야, 예. 진짜. 예, 여러분, 이 정도 내공이 있어야, 예, 많은 유튜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답변을 좀 해볼게요. 이건 뭐, 네. 예, 해주세요. 망, 죄송해요. 다시. 망. 망, 망할 놈의 세상. 명, 명쾌하게 바로잡는 정, 정치를 부. 부탁해. 아, 예. 뜻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진짜 예.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진짜 망할 놈의 세상, 이게 붙어 살잖아요. 아. 헬, 조선 이런 것도 10년 넘게 이렇게 말하고 뭐 있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말 옛날에 그렇죠. 유행했던 적도 예.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세상 바로잡아야 될 정치가 제일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능한 정치의 청년들을 향해서 정치를 부탁해 이렇게 좀 만들어봤어요. 아, 뜻이 너무 좋습니다. 잘 지었죠? 나 너무 잘 지셨습니다. 네. 아이고, 예, 이 정도까지 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제가 이제 신인규 우리 대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아직까지 내가 못 봤다. 제가 쇼츠 2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신인규 쇼츠 2개만 보면 다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요. 저는 노동상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무지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헌법에 제가 33조의 기본권으로 노동상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 교회 가서 그랬죠. 그럼 거의 뭐 하나님까지 나왔으면 절대적 진리로 지금 헌법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왜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노동상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고 무시하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노조를 마치 두더지 게임 하듯이 두드러 때린다고 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노조에서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도. 그 노동부가 하는 일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이에요. 그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와. 부끄럽네요. 여러분, 이거 민주당 인사가 아니고요. 정의당 인사 더더욱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의 대표 당원 중에 한 분인 분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다소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런 건 좀 참는 자리예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자기의 억울함을 참고 국민들 중에 인권이 침해되고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그 권한을 쓰라고 준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오로지 자기 피해의식에 지금 쩔어 있어가지고 아주 일도 손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무슨 공직을 합니까? 기본적 자질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저는 사임을 촉구합니다. 사임. 여러분, 제가 왜 2개만 보면 신인규가 누군지 다 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혹은 보수 진영에서는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 예, 모두 가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뭐 저격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도의원 시절에는 뭐 이재명의 저격수 이게 별명이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신인규라는 인물이 절대 권력에 이렇게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좀 깜짝 놀랐는데 당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뭐 제가 당에 그게 깊이 교류하는 인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제 전화는 열려 있기는 한데 뭐 전화가 오지는 않고 그래요. 뭐 과거에는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당에 좀 유력하신 분들이 네. 문자를 주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자신의 뜻을 해명하기도 하고 뭐 네. 억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당에서도 이렇게 권고 비슷하게 좀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뭐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네. 저는 그래도 당이라는 곳이 정부의 입장만을 마치 관변단체처럼 대변하고 아닌 것도 기다라고 옹호할 거라면은 그럼 여당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맞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네. 여당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도 뒷받침해야 되지만은 또 정부가 잘못 갈 때는 잘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친엄마, 가짜 엄마 구별할 때 친모들은 공부하라고 자식을 때리기도 하거든요. 잘 되라고 그렇죠. 가르치기도 하고. 네네. 저는 그 마음으로 저희 당에 대해서도 예. 정부에 대해서도 뭐 쓴소리 내지는 뭐 제 소신을 밝히고 네. 있습니다. 엄마네요, 엄마.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네, 뭐 엄마까지는 아니고 이모 정도. 이모 정도까지. 고모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애정은 아닌가 보다. 이모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이게 정당의 역할이죠. 그죠?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필요할 때는 목소리 내는 게 또 여당의 역할인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김기현 대표 체제는 이제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이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예. 당원들 예. 그리고 내지는 국민의 의사도 일부 반영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 예.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인재를 공급하고 네. 또 당이 또 쓴소리도 해서 정부를 바르게 견인하는 역할 그걸 해야 되고 정당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그렇죠. 8조에 나와 있고 그렇죠. 또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주로 핵심 기관을 이루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아닙니까? 입법부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가 우리 헌법 40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누가 네. 그렇게 기대를 하며 누가 네. 그렇게 뭐 잘할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네. 매우 드물다. 어. 네, 그래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예. 김기현 지도부의 탄생 때부터 다 예. 예견됐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리 놀라지는 않고 놀라진 있다. 않- 네, 예측 예견됐던 가능한 일이니까. 범주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예. 기간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었고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후보 출마자들 뭐 못 나가게 하고 룰 바꾸고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네. 전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정당이 뭐 민주주의를 위반할 때에는 정당 해산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헌법에 이제 제소도 돼 있는데 결국 정부가 제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옛날에 통진당이 해산된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뭐 양당이 거의 뭐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쌍둥이처럼 예, 사실 민주당의 상황도 비슷하죠. 뭐 비슷합니다. 예, 네. 너무 비슷하고 뭐 생명력이 없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야당의 본연의 역할이야말로 사실은 그 권력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또 여당을 향해서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뭐 비판만 하면 그 비판한 당사자에게도 너도 똑같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야당이 지금 한국 정치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당은 아젠다를 내고 야당은 비판하면서 대안을 그렇죠. 내고 경쟁하는 게 맞아요. 민주주의의 네. 기본인데 그렇죠. 요즘 국회 보시면은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학교에서 우리 뭐 홍길동이 숙제를 안 해왔는데 우리 뭐 이제 임꺽정이 와가지고 왜 너만 숙제 안 했냐? 그럼 나도 안 했다. 그러니까 서로 안 한 거를 가지고 와서 몇 페이지 안 했냐? 이걸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보통은 예, 예. 얼마를 숙제를 더 해왔냐? 예, 예. 공부를 누가 더 잘하냐? 예, 예. 누가 더 성실하냐? 이걸로 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얘도 숙제 안 했네. 넌 더 안 했잖아. 예, 예. 이런 식으로 자기의 숙제 안 한 거를 스스로 상대의 숙제 더 안 한 걸 가지고 예. 정당화를 삼는. 근데 이제 만약에 네, 선생님을 그런 거죠. 국민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둘 다 이제 우리 숙제 안 옛날에 해왔죠. 몽둥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제 안 하면.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몽둥이 때리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프다고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선생님이 요즘 몽둥이질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데. 아프다고 안 해. 잘못했다고 안 해. 아하. 꼭 참고 있는 거야. 얘가 더 잘못했는데 이런 아. 거죠. 그럼 국민은 더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근데 그럴 선생님처럼. 때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말 안 듣는 학생인데 사고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훈육에 따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 이제 퇴학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저럴 때는 선도위나 이제 학교 폭력 대책위원 이런 거 네, 만들어서 네. 이제 학생들도 퇴학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퇴학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퇴출이죠.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당들에 예.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축구로 비유하면은 옐로 카드 예. 2장 꺼내면은 예. 퇴장이거든요. 근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뭐 양당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의당도 야, 헤매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정당 정치의 그 낡은 시스템과 예. 그 기득권 위에 서로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은 여러 차례 옐로 카드를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죠. 꺼내셨다. 맞아요. 근데 아직도 레드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이 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레드 카드를 준다라는 거는 정당 자체를 그냥 퇴출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 때 두 당은 남아 있고 이 안에 있는 기득권들을 싹 다 몰아내는 것인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근데 저는 사실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저는 국민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 앞에 저는 위대한이라는 말을 늘 붙입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서 네. 저는 회초리를 드시고 드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그래도 안 되면 레드카드를 들어서 예, 그것도 저는 국민들이 해결하실 거라고 좀 믿고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그 뜻에 저는 반응할 의무는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니즈가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또 반응을 해야 그렇죠. 이게 또 맞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경고와 퇴장의 사인을 여러 차례 저는 보내지 않으셨나. 인내심이 깊으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네요. 어찌 보면 이번 총선은 국민들께서 한번 세게 좀 후리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뭐 이제 네. 뭐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네. 아무리 숙제를 안 하고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불량 학생이더라도 이 시험장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야죠. 그래서 시험의 네. 날은 이제 4월 달로 내년에 정해져 있고 예, 공부는 계속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렇네요. 근데 그동안은 학생이 2명이어가지고 1등, 2등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들이 하실 것이다. 전 감히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진짜 답이 없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레드카드는 이미 거의 나왔고 네. 답이 없는 이 두 당에서 일단 국민의힘이시잖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출마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당연히 국민의힘 당에서 출마하시는 것이죠. 뭐 현재 제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제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제 방향이 뭐 100% 옳은 것도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 충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일단은 총선에 나갈 거냐라고 누가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하. 저는 묻는 말씀에 대해서 빙빙 돌릴 게 아니라 나가겠다,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저의 당선만에 저는 의미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 혼자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가 배지를 달았다고 칩시다. 예, 달았다고 쳐도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원들이 10명은 서명을 해야 의원도 발의가 되고 법이 맞아요. 발의가 되고 예. 통과시키려면 과반수가 있어야 되고 또 개헌 같은 거 하려면은 제적 3분의 2까지 합의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개혁적인 사람들, 나라를 걱정하고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뻔뻔하지 않은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저는 우르르 들어갈 때 제가 의미가 있다. 그럼 전 들어가서 역할을 할 용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불러주시면. 네. 근데 저는 나갈 마음은 있고 그렇지만 저 혼자만의 당선을 위해서 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나요? 그러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 같은 청년 나이 때. 저는 뭐 우리 국가세 동지들이 5천 명이나 있기 때문에 다 출마하나요? 뭐 다 출마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진짜요? 예, 다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야, 전국의 지역구 따져도 네. 5천이면 한 지역구에서 저희끼리 3-4명. 경쟁을 하면 되죠. 야, 내부 경쟁을. 네. 그럼 국바세 자체가 혁신 정당의 모델을 가져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네. 국바세 만들 때 그 네. 조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이 그냥 정당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갖다 베껴서 썼습니다.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뭐 당원 당규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똑같이 정관이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섬세하게까지 다 하진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는 내년 총선이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전 민주당 소속이고 저도 뭐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도 총선 출마의 의지가 있습니다. 최초로 여기서 밝힙니다. 꼭 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진짜. 근데 당을 떠나서 네. 정말 신인규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제가 국회의원 된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같이 힘을 합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요, 예. 뭐 저랑 의원님이 무슨 예.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 그게 예. 원래 정치고 그게 그렇죠.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디폴트. 디폴트까지. 근데 지금의 정치는
기본이 안 돼 있고 정말 국민들의 수준이 100이라고 치면은 예. 거의 뭐 1 내지 0.001 이 정도 수준의 격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 국민들께서 자기보다 못한 대표들을 대표라고 지금 뽑아놓고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로 치면은 이제 고용한 거 아닙니까? 네. 공복, 네네. 공적인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들 입장, 위대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 열이 받죠. 화가 납니다. 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년 4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앞에 서론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첫 번째 토크 주제, 청년 정치를 차려서. 빠밤. 네. 첫 방송이니까 또 청년 타이틀 달고 우리가 했잖아요. 청년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 사실 청년이라는 게 뭐 예. 논쟁이 많죠. 뭐 음. 청년 정치에 대해서도 감론을박이 많았고, 그렇죠. 뭐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뭐 두시 청년이냐, 뭐 이거 두시 가지고 상당히 그 수준 낮은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너 정말 네. 두시에 다니냐라는. 그러니까 물리적 해석이죠. 예, 양조구역하면 너 양곡이냐 뭐 이런 예, 질문 예. 수준이었는데 참 그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청년 정치라는 아젠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아젠다로 국한시켜 놓고 기성의 정치 기득권들이 그 안에서만 놀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풀장에서도 어른용 풀장이 있고 아이들 풀장이 있잖아요. 뭐 아이들 풀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큰 청년인데 네네. 아니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리더들인데 그렇죠. 근데 너희들은 저 유학풀장 가서 거기서만 대기하고 있어. 그거 넘어오지 마. 이게 기성정치의 그 통치술이거든요. 좁은 데에 그냥 가득가득 가두리. 모아놓고 너희들끼리 가둬놓죠. 거기서 놀아. 넘어오지 마. 넘보지 마. 왜? 어. 그들이 넘어오면 겁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예. 오히려 길을 꺾어놨는데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고요. 청년의 아잔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거 그렇죠.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예.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너희들은 그 안에만 있어라는 그 통치술에는 저는 과감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리적인 나이로는 뭐 대통령 피선거권 기준으로는 헌법에 40세로 만 40세 돼 있고 그렇죠. 뭐 청년기본법에는 만 예. 34세 돼 있는데 예. 뭐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청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 예. 그 청년 정치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모델상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용기와 소신이죠. 용기와 소신. 예, 그리고 기득권으로부터 좀 더 멀 거라는 기대. 근데 이건 당연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때 묻은 게 덜하고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순수하다랄까요? 예. 근데 그 순수하다라는 게 기성 정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 하나의 뭐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이상을 부르짖고 사회를 변혁하는 엔진으로 쓴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최근에 소위 말하는 이런 청년 정치라는 것이 너무 그 구태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너무 권력에 순치돼 있고 그리고 권력이 거놓은 풀장의 폭을 더 좁혀서 예. 거기에만 머무르면서 오히려 권력에 더 기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지금 실망감이 높은 상태다. 맞아요. 그리고 청년 정치라 그러면은 예. 뭔가 뭐랄까요 구상유치라는 말도 옛날에 했었고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게 대중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비록 경험은 적지만은 예, 예. 어느 정도 그래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은 있다라는 것을 네네.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도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고민했느냐, 그리고 국민과 얼마만큼 더 호흡했느냐. 맞아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저부터 반성을 예, 하고 예. 지금 국바세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 당사자들도 사실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막 아우성 칠 게 아니라 기성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자강, 그쵸. 연대, 그리고 새로운 혁신의 주체의 모습으로서의 가능성 보여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지난 10년 동안 돌아보면 끊임없이 기성정치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가령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치러졌던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야, 4명 잘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경쟁해봐. 45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경쟁을 했고 결국은 4명도 아니고 2명이 됐거든요. 2012년 민주당 청년 비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청년들끼리 경쟁자로 삼게 만들고 연대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런 청년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연대하자, 힘합치자, 586을 뛰어넘는 민주당 만들어보자 이랬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꾸준히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생각을 했지 586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성해야 된다는 건 저도 되게 공감을 그 지점에서 합니다. 그러면 법령보다도 사실 45세라고 하는 건 엄청 많은 숫자죠. 45세면
우리 나이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나이는 좀 틀리지만 47세죠. 우리 나이로. 과연 청년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고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그 청년이라는 정체성에 갇혀서도 안 되고요. 네네. 그리고 청년이라는 것을 청년 스스로 무기화 삼아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년이라는 방패 속에 숨어가지고 예, 예. 마치 청년이 청년을 특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자리 하나 달라 뭐 이런 건데 네네. 전 그런 정치는 의미가 없다. 국민 전체에게 무슨 그게 기여가 됩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이 좀 더 이렇게 각성을 하면서 네네. 우리 스스로의 이 사회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그렇죠. 깊이 고민하면서 예. 이 사회를 주도할 이제 그런 세력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청년의 아까 그 질문 주신 거 한 번만 더 네. 주시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이제 45세까지 이거를 확장해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축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가? 정당 안에서의 문제가 뭐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아까 뭐 연대 능력을 못 보여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반성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특히 기성 정치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을 이미지 세탁용으로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액세서리 그랬죠. 정치인데 네. 이제 이미지 쇄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기득권들은 뒤에 숨고 청년들을 앞에 내세워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것처럼 이 쇼를 하는 거죠. 이 쇼를 하는데 본질은 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청년들은 늘 소모되어 왔고 또 청년 리더 그룹들의 지도자급에 있는 청년들이 네네. 소위 말하면 기성 정치와 야합하고 손잡고 줄 서고 예. 권력의 향배만을 쫓고 예. 이러면서 기성 청년 정치인들의 그런 뭐 육성 내지는 이런 자발적, 자생적 예. 움직임을 많이 약화시켰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지적이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 양당을 불문하고 맞아요. 저는 한국 정치 전반적인 문제 예. 아니냐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그러면 세대 리더가 있느냐 이 청년들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좀 자성이 있다면 세대 리더라고 불려졌던 분들이 앞선 586과의 어떤 친소관계 때문에 586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과제를 꺼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 세대의 자강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스펙을 쌓고 이 스펙을 위해 지지해주는 그룹으로서의 청년 세대들을 그냥 묶어놔 버렸어요. 전 이것도 되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신인규 대표처럼 부딪힐 땐 세게 부딪히고 실력으로 승부하고 하지만 함께 할 땐 힘을 합쳐 모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국바세처럼 저희 민주당에도 좀 큰 필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정치의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19세부터 40세, 45세죠. 그 이하의 나이로 따지면 인구 비율로는 아마 54%에 달하는데 또 청년들만 딱 따져가지고 45세 이하의 국회의원만 따져보면 6%밖에 안 된대요. 기초의회는 뭐 6%가 채 되지 않고요. 이러한 문제들도 역시나 아마 청년들이 스스로 자생하고 자강할 수 있는 기회 없이 그냥 픽 당한 거죠. 청년들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소모품이죠, 소모품. 맞아요. 약간 가두리장. 6% 넘어가지 마. 7%까지는 안 돼. 이렇게 양육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청년 리더를 좀 이렇게 세우고 키워줄 수 있는 토양이 아직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쉽게 말하면 네. 청년 정치라는 게 뭐 이거 소위 말하는 뭐 지역구 의원들을 높이 평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을 좀 평가절하하는 예, 예.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옳지 그렇죠. 않은데. 예. 근데 저는 청년 정치도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맞아요. 말해서 예. 마치 그 축구로 치면 2부 리그처럼 취급을 많이 하면서 그 성인 무대에는 일부 제한된 운동장만 써라 이런 식으로 기성 정치가 네. 통치수를 발휘했다라는 것으로 네, 저는 네. 보이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 원인을 짚어보면 저는 청년들이 나름의 연대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료 사회를 지난 우리 그 역사를 봤을 때 국민의힘은 관료들이 이모작하러 많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연대의 그 네트워크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행시 동지회가 있든지 사법고시럼 기수 문화가 있든지 아니면 학교로 뭐 학벌이 있든지 다 이렇게 점조직들이 연결돼 있고 관료들이 그리고 운동권으로 중심이 된 민주당은 586들이 다 옛날에 학생운동하면서 또 점조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 기득권들 성인 정치들은 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득권을 강화해온 시스템인데 이 청년 정치는
제가 05학번인데 예.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만 했지 어떤 사회운동을 같이 해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는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의 살아남아야죠. 시대에 예. 태어났죠. 그렇죠. 살아왔죠. 그러니까 예. 이걸 다시 연대의 기억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좀 빈약하다라는 것이고 네네. 그치만 저는 청년 정치에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 이걸 이뤄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깊이 고민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한덕수 총리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1은 넘으셨죠? 74입니다. 와. 윤석열 예. 대통령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69세? 60세. 아유, 젊으시네, 예. 생각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58이죠. 그러니까 예, 거의 예. 60이라고 보면 64년생이시니까. 거의 60이라고 보면 예, 예. 저는 한국 정치는 6070 전성시대라고 봅니다. 오. 맞죠? 6070이 예, 다 예.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제가 30년 전께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건 해요? 뭐냐? 예. 우리 요즘 뭐 피부과 많이 다니시잖아요. 안티에이징, 뭐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이런 건데 대한민국의 엔진이 낡았다면, 오래됐다면 신선한 엔진으로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그것이 바로 3040 주류 네. 견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040 세대가 한 번도 정치권에서 묶여본 적이 없어요. 네. 2030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예. 전 3040 세대들이 이런 연대 기억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류를 견인하겠다라는 의지로 네. 전 청년 정치 리더들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6070에서 3040으로 권력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시프트를 통해 가지고 거의 30년이 젊어집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30살을 깎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사회가 바뀔 거고요. 네. 심지어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지금 사장급들도 다 30대들이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페이스북 만든 주커버그가 몇 살입니까? 아마 저보다 동생 아닙니까? 뭐 저 어릴 또래거나. 거예요. 그러니까 네. 30대 내지 40대 네, 미칠 네.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세계 리더들 어떻습니까? 영국의 캐머런 총리,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그다음 핀란드도 34세 그 여성 총리, 산나 마린. 네. 그리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는 30대들이 물론 네. 준비가 된 상태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30대의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까지 6070, 뭐 내지는 최근에는 박지원 원장님이나 이 김종인 박사님 활동하시는 거 보면 80. 그럼 70, 80. 와, 40년이 젊어질 수 있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안티에이징을 40년을 깎는 걸로 그래서 제가 3040 주류 견인을 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연세에 어쨌든 그 당시 2030, 586들을 정치의 문호를 넓혀줬던 거 아닙니까? 2000년 초반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공천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들어왔던 게 586이고 지금의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586 그룹들이 다 이제 민주당의 기득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586이 멋지게 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서 얘기했던 안티에이징, 3040 세대를 끌어안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고 퇴장한다면 제가 기꺼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까지. 이게,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3040 주류 견인의 핵심은 예. 6070 세대들이 정치 주류고 기득권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 오랜 세월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졌냐라고 물으면 안 나아졌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퇴보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을 너무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운전자 교체하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매정하게 이제 그만 운전 잘못했으니까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차에서 이제 뒷자리에 편하신 데 앉으시고 편하신 데 앉으셔. 근데 운전은 힘든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운전 오래 하면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040이 주류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운전대는 뺏어와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게 운전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이 6070 세대가 30년 운전하고 안 내려놔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운전대를 뺏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류 견인으로 차 불법 주차하면 견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070 정치 예. 제대로 못한 불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류들. 예, 주류들.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제 70세가 넘으면 운전면허증도 반납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임명직 그 선출직 예. 말고 임명직 보통 늘공이라 그러죠. 그렇죠. 늘공들 연한 제한이 있어요. 그 은퇴 나이가 네네. 60세. 60세. 네, 되면 이제 요즘 뭐 임금 피크제 가지고 이제 다들 물러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선출직은 왜 60세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연세 예. 드신 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잘 보태고 녹여서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써야죠. 네네. 근데 그분들이 6070, 뭐 내지는 박지원 원장님이나 김종인 박사님 80까지 6070, 80 세대가 아직도 한국 사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지배한다는 것은 이건 저는 이미 검증됐다.
이제 물러나실 때가 됐다. 물러나실 근데 때가 이거는 됐다. 좋은 네. 말로 할 때 물러나시지는 않고요. 그렇죠. 3040이 주류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네네네. 좀 권력적으로도 붙어서 뺏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봅니다.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3040이 힘을 모으고 키우고 자강해서 필요하다면 붙어 싸워야죠. 그 저는 예. 하나만 아까 네. 좀 보강을 드리면 예, 저는 예. 사실 586 세대 저는 상당히 좋게 보면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DJ 대통령 때 물론 많은 분들이 들어온 것도 맞지만은 그걸로 주류가 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을 때 네네. 구민주계에서 예. 이분들이 탄핵에 저항하면서 예, 마치 예. 제가 국바세를 만들어서 저항을 하듯이 이분들이 그때 저항했거든요.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당시 배지들이 40명이 낙선할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나왔죠. 예, 예. 근데 사직생이거든요. 그렇죠. 나오니까 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 당시 탄핵 역풍이 불면서 152석을 했죠. 기호 3번 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시에 본인들의 희생 내지는 죽기를 각오한 결기를 보였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이 그들에게도 한번 주류교체의 권한을 준 것이고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을 잡아먹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지금 20년, 3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386들이 결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로 뛰쳐나온 정도의 용기가 없으면은 그 우리 청년 세대는 주도권 뺏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니 자기도 네. 죽을 각오를 안 하는데 그분들은 죽을 각오를 한 번 했고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서 운전대 뺏들어 왔는데 저희는 그걸 안 하면서 그렇죠. 운전대 좀 비켜주세요. 네, 제가 네. 운전 한번 잘합니다. 아무리 속삭여 보세요. 맞아요. 귀만 간지럽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주류에 안착하거나 앞선 기성세대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다 보면 죽기 각오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순신 나란 장군이 사직생 그 그랬잖아요. 사직생이라는 네. 표현이 지금 청년들에겐 네. 가장 필요한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만히 되는 주류의 눈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만히도 되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주류의 눈치 보다가 어느새 50대 됩니다. 아니요. 이용만 당하다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말자고요.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 바로 잡자. 외치는 게 사실 청년이어야 되는데 아예 운전대를 뺏어 와야 됩니다. 제가 예, 볼 예. 때는. 예. 이번 총선이 좀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저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번 총선 때는 하여튼 3040 주류 견인하실 분들은 네네. 다 지금 시동 거시고 견인차가 출동해야 됩니다. 네, 부릉부릉. 여러분들. 예, 네, 한번 나가야 준비하시자고요. 자, 지금 저희가 둘 다 지금 목소리가 좀 같죠? 여러분, 아. 시청자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꿀물 타고 먹고 있는데 이분은 방송을 하도 많이 해서 목이 갔고 저는 애기 보다가 지쳐서 목이 갔어요. 야, 너 좀 그만하면 안 돼! 하고 맨날 아들이랑 싸우거든요. 목이 가버리더라고. 왜 이렇게 목이 갔어요?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서. 저는 애랑 말을 많이 했고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뭐 방송 특집이 신목 특집입니다. 신목 특집이라도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새로운 코너죠. 첫 방송의 첫 코너인데 훅 들어간다. 긴장됩니다. 빠밤. 네, 좋아요. 긴장되네요. 예. 그거예요. 예. 긴장하라고 제가 이제 훅 들어간다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준석 전 당대표 아까 관계를 말했어요. 이게 보니까 신인규 대표의 정치의 시작과 또 정치적 성장에 다 관여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평가는 되게 다양하죠. 아주 획기적이고 또 기획적이다. 그런데 또 이것이 지금의 국민의힘 당에서 먹혀들어서 당 대표의 자리까지도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흐름, 그 에너지가 또 길게 롱런하진 또 못한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준석 대표랑 저랑은 사실 많이 가까운 관계인 건 맞고요. 예, 또 예. 저한테는 그런 정치의 기회를 열어준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동지적으로 저는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철학과 정치관이 저랑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 색깔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그 과거 그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방향 제시 저는 거기까지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방향만 제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실제로 운영할 만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할 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네. 획득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잘 운용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만점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권력 획득에 대해서는 뭐 나무랄 것이 없는 네. 뭐 소위 말하는 선거 천재, 뭐 선거 기술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은 저는 그건 이제 반쪽짜리고 저는 선거를 통해서 획득한 권력을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쓸 것이냐 네. 저는 그 뒷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선 저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권력 획득 자체보다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신인규의 정치다. 그러니까 저는 권력 아. 획득에 대해서는 전 뛰어난 기술이 별로 없어요. 아. 저는 그냥 제 진정성 가지고 아까 뭐 쇼츠 트셨지만은 예. 뭐 방송 많이 출연하는 비법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뿐이고 국민들 앞에 제 진정성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저는 권력을 잡는 것만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을 걸 전제하고 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전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정 철학이나 운영에 대한 이제 묘안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그런 걸 단도직입적으로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이 여당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 딱 준비됐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준비됐다고 말하는 건 상당히 교만한 말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제가 준비하는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력 획득에는 제가 큰 재주는 없지만 권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근데 그거는 뭐 권력을 잡아봤을 때 저도 평가를 받을 부분이라 네. 미리 평가하는 거는 조금은 좀 선을 제가 빨리 예단하는 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번뜩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예. 신인규는 총선 전에는 당대표 하면 안 되겠다. 왜? 권력 획득하는 방법을 잘 몰라. 아, 잘 몰라요? 그래서 네. 가급적 총선 후에 예. 다수당 딱 되고 예. 당대표가 되면 엄청난 당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고민들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다들 권력 획득에는 너무 큰 열정과 그렇죠. 너무 큰 열심을 보이시는데 네. 권력 획득을 하고 나서 뭘 할지에 대한 얘기는 싹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그렇죠. 실제로 윤석열 정부도 취임한 지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사실 하고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말한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의 빈곤, 결핍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국민들이 저는 피부로 느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은 그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수권 정당으로 있었던 정당이고요. 그 이전까지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거의 뭐 반세기 가까이를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 국가 운영에 대한 치밀하고 세밀한 뭔가 아젠다가 국민들은 못 느끼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매우 심각하고 예. 권력을 잡은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허탈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일단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할 부분이 전 너무 많다. 왜냐하면 아니 권력만 만들었는데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정부가 안 될 거라면 그럼 권력 왜 잡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공허해지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저는 죄송한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말 신인규 대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성찰과 반성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린 잘했다. 니들이 잘못했다. 이게 지금의 여야 간의 싸움의 모습인데 우리 안의 모습부터 먼저 또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모습이 저는 더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 당을 먼저 이렇게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민주당 비판하니까 뭐 어떻게 깔 수가 없어. 그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고민은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시대 정신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과연 우리가 시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네. 못하는 걸까? 예. 아니면 있는데 우리가 고민을 덜해서 못 찾은 걸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대 정신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게 시대 정신이니까 맞아요. 네. 못 찾았다 그러면 저는 정치인들이 고민을 많이 못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직 찾는데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없잖아요. 뭐 누구는 정보화를 얘기하고 누구는 국제화를 얘기 이미 다 끝난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나름의 그러니까 그 옳든 그르든 나름의 안을 내놔야 그걸 가지고서 경쟁이 되고 국민들이 아 이거다라고 네.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고민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저는 시대 정신을 고민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대정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한 비판을 해요. 이준석의 국민의힘은 사실은 뭔가 연상가지 가는 모습이 딱 있다. 그래도 이준석답게 뭔가 그 뭐죠? 선출직들은 막 뭐 시험도 보게 하고 공직 적격 시험 예, 뭐 이런 것도 봐죠. 나는 국대다 하면서 당의 모습들이 뭔가 달라졌죠. 뭐 그 이후에 또 뭐 중간에 당대표직에서 쫓겨나면서 그 다음의 모습 못 본 건 좀 아쉽지만 자 지금의 시대 정신을 고민하는 신인규의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처음으로 한번 좀 공개 한두 가지라도 좀 아 이래? 국민의힘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예. 가진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네.
글쎄요, 뭐 국민들이 국민의힘한테 저는 뭐 많은 걸 기대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기본만 좀 해라. 기본만. 네, 근데 그 기본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목이 아프게 매일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비단 국민의힘만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네. 민주당은 제가 최근에 이제 재정부 질문을 많이 보면서 국민 여론의 70%가 윤석열 정부 잘못했다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이건 고착화된 수치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 70% 중에 30%밖에 수용을 못 해요. 그럼 나머지 40%는 왜 민주당을 지지 안 할까? 여기에 대한 저는 고민과 성찰이 없다. 네네.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또 반성을 뼈저리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제가 생각하는 양당을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시대로 나아가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전 이제 다원화 사회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전 다원화라는 가치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다원화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국제화고요. 네. 그 두 번째가 분권화고, 네. 전 세 번째는 이제 성숙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국제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계화 시대는 이미 열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화를 넘어서서 일상이 국제관계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보라는 것이 정말 위기죠. 네. 옛날처럼 우리가 구획을 걷고 나라끼리 영향이 밀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은 컴퓨터만 켜도 그냥 미국과 남미의 일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국제적인 감수성, 국제적인 인식, 지식 능력 이런 게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제화에 맞는 이제 다원화를 이끌어갈 그런 리더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근데 네. 우리나라 세계 뉴스 많이 안 보죠. 뉴스에서도 정치 뉴스만 많지. 안 보죠. 세계 뉴스는 저 끝에 그냥 뭐 어디 지진 나거나 뭐 이런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 같고, 네. 두 번째 분권화입니다. 네, 저는 네. 이 분권화가 제 가장 시그니처 정책이고, 이따가 뭐 뒤에서도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분권화가 너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1인 지도자, 어떤 유능한 뭐 슈퍼맨, 뭐 메시아 네, 이런 네. 지도자를 우리는 다 갈구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라는데 예. 아, 지도자 기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리고 한 지도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단순하지 않아요. 네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복잡해졌고 너무 발전됐기 때문에 거의 컴퓨터로 치면은 슈퍼컴퓨터의 머리가 있는 분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융합적 지도자. 네. 그러려면 분권을 통해서 이걸 조정하는 능력. 그러니까 정치가 누구 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죠. 정치는 사망하고 어떤 유능한 독재자 비슷한 유능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거를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 끌고 가주기를 사람들이 바라는데 이건 허상이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제 성숙화인데 이 성숙화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의 선진화입니다. 네네.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가 이 뼈대는 다 갖췄는데 하나하나의 제도가 좀 낡은 게 많아요. 그럼 하나하나를 고쳐서 이제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게 첫 번째로 성숙화에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내면의 성숙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 자본을 우리가 쌓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이게 아까 뭐 분권도 제가 연관돼 있다 했습니다만은 이 신뢰 자본을 쌓지 못하면요 민주주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가 룰을 지키겠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권력이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저는 이런 신뢰 자본이 없이 대한민국이 제도의 그런 선진화만을 가지고는 네, 예. 이 속빈강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피적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제도도 고쳐야겠지만은 네네. 내실을 쌓는, 그러니까 노사정 같은 경우도 노조와 사업자와 정부 간의 신뢰가 배제되고서는 어떤 좋은 제도 갈아 껴도 네.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성숙화가 대한민국에는 너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제 저는 이거를 하나로 표현하자면 전 다원화라는 가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될 다음 시대 정신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화에서 지금의 외교 전략의 부재가 낳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국제화라는 가치를 충분히 국민의힘이 역량 갖고 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방금 요거 성숙화의 문제도 제도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지금 다 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 때려 부시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철학과 가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의 후퇴, 그렇죠. 그리고 신뢰 자본도 지금 완전히 다 더 무너졌죠. 네, 모든 게 무너졌죠. 뭐 지금 분권화 말씀하시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뭔가 대안과 전략이 안 보여요. 그리고 뭐 수도권 집중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여당과의 권력도 분점을 통해서 그렇죠. 서로 기능적인 행위 지배로 예, 예. 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정당도 그냥 다 장악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장악을 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기현 지도부도 생명력이 잃어졌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1인 지도자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모든 권력적인 이런 통치 운영의 행태는 저는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대한민국 시계를 한 1979년도 정도로 79년 80년도 박정희 이제 전두환 시기로 그때로 좀 돌린 거 아니냐. 야. 전 그렇게 봐요. 요즘 땡윤 이런 말 돌던데 땡전 그때 나왔던 말 한 1980년 한 2월 정도로 그러니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야, 이거 진짜 통렬한 비판인데 괜찮겠어요? 아니 뭐 제가 안 괜찮아도 제발 나라만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안 괜찮아도 예. 나라가 괜찮아진다면은 제가 네. 감수하겠습니다. 아, 이 말 너무 멋지네요.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청년 정치를 외치면서 청년 정치들을 자꾸 끌어오고 또 청년 또 뭔가 이렇게 대표성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청년 특보로 앉히고 그런데 막상 또 정권이 시작되면 청년과는 또 괴리감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막 화를 내죠. 그게 바로 장해찬. 당시 청년특별을 세워놓고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청년 정책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다들 지금 혀를 끌끌 차는 상황이 됐어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청년 정치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순치 청년이죠. 순치. 권력에 순치된 순치 청년이고 예. 어떻게 보면은 권력 지향적 기회주의가 가득하죠. 예.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예.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뭐 청년 최고를 떠나서 예.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게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떠오르진 않아요. 뭐 지지자들은 열광하겠죠. 그렇게 뭐 민주당을 죽일 듯이 비판하고 뭐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참 기가 막혔던 게 뭐 당대표는 뭐 땅 투기 갖다가 얘기한 게 전부고 최고위원들은 다 내가 민주당 가서 때려잡을 수 있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제일 잘 싸울 수 있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야당이면은 그나마 이해해 줍니다. 여당과 싸우는 게 그래도 야당이 할 일이고 뭐 할 게 그거밖에 없죠 사실 야당은. 근데 여당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 사회를 바꾸겠다. 방금 제가 여기서 한 10분만 떠든 것만 봐도 아니 한국 사회에 던질 아젠다와 이슈와 가치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시간이 모자라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는 윤석열 대통령 찬양 만세하고 나는 그냥 민주당 가서 내가 때려잡겠다 이 얘기만 하면은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진짜 많네요. 근데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한테 그게 도움 되겠죠. 나름의 그 지지자들, 극성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그 팬덤 가지고서 자기들의 그 당권을 장악하는 데에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아니 그렇게 해서 당권 잡으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당권 잡아가지고 당을 위해서 일을 하면 뭐예요? 그 당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안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왜 있냐 그러면 제가 참 말은 궁색한데 왜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 당에 있어? 이러면 제가 궁색은 한데 제가 이런 정부를 원하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변한 건지 당이 변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한 건지는 국민들께서 그건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은 신인규 대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권력에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치더라도 뭐 가령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청년 나이대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초등학생 5세 입학 얘기들 나왔을 때, 그리고 30세 전에 아이셋 나오면 군대 면제시켜주겠다고 말 나왔을 때, 그리고 주 69시간 일해라 하면서 정작 출산율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권력에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이거 청년 감수성에 맞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신인규가 그 자리에 갔었으면 얘기했겠지. 좀 클리크 수정합시다. 이런 멘트보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방송 나올 때마다 이거 보호하느라고 시간 다 쓰는 걸 제가 보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말해줄 수 있는 청년 멘토가 없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요 언급하신 요 세 가지 정책들 전 이거 다 토론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다 엉뚱하게 다 매도할 건 아닌 것 같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진의 그러니까 진의와 정책적 목표는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만 5세 이런 것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뭔가 교육 시스템을 보육과 교육을 뭔가 좀 융합한다라든지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부분을 좀 덜어주자라는 노력 속에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다 평가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69시간 얘기도 이게 이제 저는 고용관계, 고용계약의 유연성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환으로서 근로시간부터 유연화를 먼저 던진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소통에 미숙하고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주 69시간을 던져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후보 시절에는 120시간 노동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69시간으로 우리를 더 일시키려고 그래? 이러면 출산율이 지금 가뜩이나 낮은데 이게 되겠어? 망국적 정책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법이 미시적인 거에서 거시적으로 가니까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는 거고 오히려 노동정책도 보수 철학처럼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고용계약의 유연성이 얼마나 필요하냐. 네. 이게 노사관계가 지금 너무 경직돼 있어가지고 고용을 할 수도 없고 또 고용된 사람은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실직자들은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려면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다 같이 손봐야 되는 겁니다. 그 노조의 기능, 노조의 권한도 강화시켜주면서 노조의 불법도 나름대로 엄단할 거 엄단하고 이걸 균형 있게 하면서 노동정책을 써야 되는데 참 답답한 것은 미시적인 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딱 던져버리고 이해를 못하니까 국민들이 잘못한 거야.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부의 운영 행태나 그러니까 진정성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무적인 판단, 정책적인 이런 홍보, 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는 능력 이런 거 저는 매우 미숙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은 그래도 던지고서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결국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과의 소통이 예. 아예 단절되고 절연된 건 아니다.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봐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왜냐면 너무 지금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어요. 저도 걱정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 따위 신경 쓰지 않아 라는 어떤 뉘앙스로 자꾸 비춰졌다면 국민들은 더 절망했을 텐데 그래도 뭐 국민들 반대하니까 한 발 물러설게 이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치고 다만 청년 감수성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지금 이 정부 안에 부재한다라는 게 그게 답답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누가 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명명합니다. 몰라요. 그렇죠. 안전할 수도 있고 안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모릅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왜 이거를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지금 모르는데 왜 한국 정부는 안전하다라고 선동하느냐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불안하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꾸 선동한다라고 매도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불안한데 자꾸 믿으라고 강요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온 국민을 지금 선동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방류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검증이 돼야 뿌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세계 보건의 문제고 세계 환경의 문제기도 그렇죠. 하고 네, 전 그러니까 이런 인류의 식의 생명권이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미래 세대의 문제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시간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설사 일본이 저는 마지막에 가서 최종 뿌리더라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역할은 다 남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정부가 국민의 삶을 생각하고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이거 국민들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너무 아쉽죠. 그런 부분들은. 네, 아까 말했던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금처럼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의 입장을 자꾸 국민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라.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최선을 다했느냐? 예. 국민은 그걸 묻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참 답답한 게 예. 대정부 질문 나가가지고 그 총리한테 그 물 마실 수 있냐? 아니 그 왜 아무도 안 마시는 물을 왜 마실 수 있냐고 왜 물어봅니까? 그것도 총리는 마실 수 있대요. 마실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우문의 우답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 지금 정치가 네.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정말 속 시원하게 비판했고 국민들의 고민들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정당들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양당 기득권이라는 것은 이제 무시 못할 하나 사회의 어떤 기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당이 국정을 운영하고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두 정당 안에 세대 기득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세대 기반의 기득권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한국 정치는 6070 기득권 전성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게 굉장히 꽤 오랜 시간 고착화돼 왔고요. 얼마나 그 6070의 주류 기득권이 비생산적이고 또 지금은 이제 무책임에 네. 이제 뻔뻔의 단계까지 갔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이익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6070 세대는 이미 국민들에게는 주류로서 그 기능과 역할은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전 인정을 받은 거 아니냐.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이걸 물러나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3040 주류 견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럴 만한 세력이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들도 많이 답답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오히려 좀 국민의힘은 선명해진 거 아닙니까? 천하용인 통해서 3040 그룹들이 부상했고 그 이유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다음번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그 그룹들을 당내에서 잘 조직만 한다면 당내 3040 견인차 역할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도 이제 천하용인이라는 하나의 네. 이제 브랜드가 그렇죠. 생겼는데 네. 저는 천하용인이라는 그 그룹이 아까 제가 선거와 그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과 권력 획득 이후에 권력 운용 능력까지 제가 보여줘야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용인은 권력 획득의 하나의 브랜드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 건 있지만, 물론 뭐 승리는 못했습니다만은 유의미한 성과는 냈으니까 네. 거기까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천하용인이라는 브랜드만 가지고서 지금 어떤 권력을 운용할 만큼의 대안과 신뢰를 줬느냐, 저 그 부분은 아직은 평가받지도 못했다. 뭐 내놓은 게 없으니까. 어쨌든 이유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 행보들을 국민들은 지켜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국바세에도 봅니다. 그 역할을 좀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 저희 국바세도 지금은 이제 조직 정비하고 지금 뭐 6월 24일에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이제 국바세 이름을 정당 바로 세우기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뭐 국민의힘만 바로 세워가지고 이 적대적 공생관계 안 풀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로 갈 건데 저희도 이런 조직 변경이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정치 개혁 이슈를 던지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저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케이. 구체적이고 당장 내일부터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저희가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정당 바로 세우기. 예.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한번 좀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개혁 2050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신인규 대표와 저도 또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한데요.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정말 이 캐캐 먹었던 소선거구제 개혁해보자. 이런 개혁 노선을 함께하는 제 정당의 모임인데요. 궁금한 게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실제 선거제 개혁 이번에 가능할까요? 저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 이번에는 예. 선거제도 개혁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어렵다. 뭐 이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의 이런 정치 구도가 안 바뀌는 한은 저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제 합의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연합해서 한번 통과를 시켰는데 이 룰에 대해서는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한쪽이 반칙을 해요. 그렇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양 당이 뭐 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이나 지금 뭐 거부권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도 합의를 못 이루는데 어떻게 큰 거를 이룹니까?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미적분을 풉니까? 근데 이거 선거제 개혁은 개헌과도 맞물려 있어서 정치적 합의 중에서는 가장 고단위의 정치력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선거제 개혁을 바라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체제에서는 선거제 개혁은 매우 불가능하고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힘도 바로 잘 안 서지만은 그래도 제가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하고 있듯이 네.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될지라도 저는 그 메시지는 계속 내고 예. 국회를 압박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봅니다. 게 시대 정신이죠.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때 해야 할 말을 반드시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 사람들이 바톤을 잡을 수 있게끔 흐름 만들어가는 거. 전 되게 동의하고요. 이게 선거제 개혁과 항상 맞물리는 게 창당, 신당, 분당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해서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분당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막상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청년 중심의 청년 주도의 신당 혹은 청년 주도의 어떤 창당의 어떤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나라 안에서 내년 총선 청년 신당 성공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기자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이제 뭐 당 안 만드냐. 뭐 어떤 분들은 당을 좀 만들어달라. 한국 정치가 너무 이상하니까. 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이제 창당의 깃발을 드신 분들이 이제 서서히 네. 뭐 세네 그룹 정도 나오고 있어서 네, 네. 저한테는 어디에 합류하냐 내지는 뭐 본인이 깃발을 들 거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일관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창당을 할 거면은 네.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야지 이거를 뭐 밍숭밍숭 한이만 이런 식으로 전략적 모호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합집산형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이 배제되고 정치인들끼리 권력만을 놓고 논아먹기식으로 이합집산을 하는 거 저 국민들이 심판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잘 담을 메신저가 필요하다고 좀 봐요. 네. 근데 그 메신저와 메시지가 이제 두 개가 다 좋아야 성공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죠. 어렵죠. 왜냐면 아까 시대정신 읽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좋은 메신저가 그걸 날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메신저의 신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정치적 행보를 평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제 정치적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예. 제가 정치를 오래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 낸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에 대한 정보가 예. 없기 때문에 오. 신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신 걸로 평가할 건 되게 많은데 평가를 좋게 받는 정치인이 과연 없어요.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옛날 안철수 현상처럼 누구에게 기대를 쏟아붓습니까? 그 설사 쏟아붓더라도 그 개인이 일어나서 창당을 하면 그 당은 개인 사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 정치에서 이 지금 무당층이 늘어나고 전 다당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3당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4당도 좋고 5당도 좋죠.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고 현실 가능하냐? 그리고 내지는 한국 정치를 바꾸는 판도를 바꾸는 수단이 되느냐? 내지는 판도는 못 바꾸더라도 적대적 공생관계에 유의미한 균열 정도는 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단언컨대 그 원칙이 없는 창당은 전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그렇지만 창당은 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다당제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원칙을 한 3가지 정도를 저는 가지고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전 청년 주도성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청년 주도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정치의 반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가 실종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의 복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저는 한다 그러면 청년 주도성이 저는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정보가 빈곤하다라는 빈약하다라는 결점은 또 있지만은 뭐 어떤 분들이 하시든 간에 그런 청년 주도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저는 초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당성이라는 것은 지금 뭐 정당이 뭐 4당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은데 저는 그 동종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분열적 정치보다는 이종이 교배되는 게 저는 훨씬 더 시너지를 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보수진보라는 이념은 분명히 존재하고 보수진보라는 것이 인물을 통해서 상징되면서 나누고 평가하기는 쉬운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수라는 이념 하나만 갖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당성이라는 그 기치 아래에 뭔가 이런 실용적인 문제 해결적인 솔루션을 내는 그런 대안을 가진 세력들이 저는 이제 창당에 저는 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전 대중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중성은 뭐냐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이념과 특정 계파, 특정 사람에게 매몰돼 가지고는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고 또 하나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셀럽 정치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셀럽 정치인들이 창당을 하게 되면은 저는 100% 실패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저는 뭐 창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해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기조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맞는다 그러면 당당하게 하는 것이고 국민과 평가받는 것이지. 그렇죠. 뭐 다당제주의자가 다당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주저할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근데 어렵죠. 지금 뭐 창당하고 깃발 들고 나오신 분들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건데요. 저는 얼마만큼 지금 깊은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평가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에 지금 창당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은 어긴 게 몇 개 있어요. 보니까 초당성이 일단 없어 보였고 또 하나는 특정 인물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100% 안 된다고 했던 것만 피해 가시면 신당 창당하시는 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안철수도 그 많은 돈 가지고도 실패했고 뭐 한국 정치 제도 탓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느낌으로 선배 정치인들한테는 되게 얄미운 아우 쟤 저렇게 말도 이렇게 못됐게 하지 미워 죽겠어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미운정이 좀 들죠. 미운정 계속 하니까 미운정이 드는 건데 볼매입니다. 볼매. 선배 정치인들이 그러실지 좀 모르겠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진짜 예쁜지. 자 기득권 패권과 맞서다 보니까 아마 선배 정치인들한테는 참 듣기 힘든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는
너 이제 앞으로 국힘 안에서 정치 못한다. 그런 얘기를 제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를 걱정하는 거 절반이고 저를 협박하는 게 절반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준석 대표 강제 축출 사건 때 그때 제가 이제 정당민주주의를 놓고 고민하다가 네. 소송해야겠다 했고, 저는 네. 원래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사안은 제가 법원으로 안 갖고 갈 수가 없는 게 저항 수단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또 이준석 대표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법률가로서 양심을 걸고 한 건데, 당시에 이제 모 유력 정치인 2명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만해라. 가처분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반협박성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저는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냥 했어요. 안 하겠다고 아니, 그분은 안심시켜주기 얘기는 왜 위해서. 했어? 아니, 전화 안 끊으시니까. 아, 예, 안 할게요 하고 저는 그냥 그 다음날 가서 소장을 네. 접수시키고 네. 페북에 올렸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그 이후로는 저랑 연락을 안 합니다. 안 하지. 예, 예. 그래서 저를 너무 믿게 보시지는 마시고, 아니 그럼 왜 정당민주주의를 왜 해치셨어요? 해치시니까 한 거지. 제가 뭐 그리고 저만 가처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주호영 대표도 가처분했고 다 했는데 그분들은 또 징계를 안 하고 또 가처분을 했다고 이준석 대표만 예. 미우니까 예, 예. 감정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가처분 네. 통해 추가 징계가 된 거죠? 또 하나 1년. 1년 더 된 아 거. 근데 가처분했다고 1년 주는 당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 참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저희 민주당에도 사실은 예. 이런 선배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이 있어요. 뭔가 비판 한번 하거나, 저 같은 경우 도의원으로서 도정질이 한번 한 거 가지고요. 국회의원들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감히 자당의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아 이건 도정에 대한 무엄하다 문제를 이런 지적하는 거네요. 너 앞으로 두고두고 꼬리펴야 된다. 너 앞으로 정치에 발 못 딛는다. 너무너무 욕을 먹어서 그 협박은 아, 비슷하네 우리랑. 나- 내용은 비슷하네. 내가 도의원 배지를 떼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야지 네. 이거 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느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 받는 게 민주당 안에서 혁신을 부르짖는 친구들이 다 공통되게 겪는 문제 같아요. 아무튼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기성 정치를 대상으로 해서 고군분투하는 건 저희나 또 우리 신인규 대표나 받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 또 신정연의 청년 내각의 시그니처 질문이 또 시작될 건데요. 우리 콘텐츠 제목처럼 청년 내각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아주 웅장합니다. 대단하죠. 예. 우리 세대의 대통령이 아. 나올 거고요. 우리 세대의 장관들이 나올 겁니다. 와. 머지않아. 예. 자, 그랬을 때 신인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각을 한다면 오호.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보고 싶다. 야, 이거 뭐 막 얘기해도 됩니까?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거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전화 오면 큰일 나는데. 제가 고민을 깊게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예, 예.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정당 개혁이랑 예. 교육 개혁이랑 이제 지방 분권 개혁을 하고 싶다 이렇게들 예. 얘기를 하는데요. 뭐 교육 개혁은 뭐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이 대중적인 차원에서 제 예. 비전으로 가진 것이고, 저는 이제 정당 개혁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남은 거나 이제 지방 분권 개혁인데 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행안부 하고 장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해서 이 중앙 정부의 모든 권력, 권한이 한 80% 정도가 집중돼 있어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신문 기사 보니까 지방에서 지역명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름 바꾸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권한을 좀 일부 갖고 와서 이제 이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름도 못 바꾸는데 왜 중앙 정부 다 허락 맡아야 되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신 의원님은 또 예.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있으나 마나하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렇죠.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상당히 형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권한을 줘라, 지방에. 5대5 이상. 저는 중앙정부는요, 중앙정부의 일만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권화. 네. 유능한 지도자 한 명이 다 못합니다. 지금은 17개 시도지사들과 중앙정부가 협력하면서 가야 돼요. 대통령은 외치와 국가 아젠다 해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 내치는 총리가 하거나 지방사무들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 그렇죠. 맞거든요. 예, 예. 그 특색 있게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경쟁 원리를 전 도입해서 전 지방이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려면 네네. 그러려면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지 지금처럼 권한도 안 주면서 그렇죠. 왜 발전 못 시켜? 그러니까 관심도 안 갖고 지방선거 누가 할 때 관심 많이 안 가져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권한이 있어야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이 폭발 직전으로 갈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분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행정구역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대개편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쪼개는 것도 합쳐야 되고, 저는 과감하게 지방정부가 지금 광역 기초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 이거 하나로 합치는 것도 하나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이제는 옛날처럼 광역단체에서 돈 뿌려주고 지방 기초가 받아가고 이런 식의 배분 구조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안부가 관리하면서 기초가 그냥 다 해도 됩니다. 솔직히. 더 잘게 쪼개자. 그러니까 경기도로 얘기하면 그냥 경기도의회를 없애는 거예요. 도청을 없애고. 그냥 기초자치단체를 나눠놓고 예. 광역화해서 크게 묶어놓고 행안부가 다이렉트로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저는 행정구역 대개편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광역과 기초체계를 하나로 단일화할 필요는 있다. 대신에 광역으로 단일화한다 그러면 뭐 기초로 하든 인원은 늘려야겠죠. 인원은 늘려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배분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광역과 기초를 다 나눠가지고 의원 다 뽑고 시장 다 뽑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할 일이 없어요. 의정구청장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구청장 선거 나가면서 상당히 좌절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그냥 중앙정부랑 서울시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의정구청장 할 거면은 그냥 직업구청장 보내면 돼요. 네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서울시 의원을 지금 이제 110명에서 한 300명으로 늘려서 거기서 권한을 더 주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지만은 예. 저는 행정구역 대개편과 광역 기초라는 이 체계를 조금은 손볼 필요가 있다. 효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권한을 그러려면 중앙정부가 포기하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대가로 이 행정구역 대개편이라는 이 고통 분담 이걸 좀 같이 요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고요. 이 목표는 수도권 인구에 대한 분산입니다. 네. 결국은 서울의 인구 집중을 막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 지방에 갈 수 있는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방에 과감한 권한을 이양해서 저는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제 모든 정치적인 그 여생을 걸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행안부 장관 꼭 한번 시켜봐야겠어요.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한 2년만 시켜주시면은 2년? 네, 시간이 2년 좀 너무 필요합니다. 짧지 않아요? 4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2년만 하면은 또 다른 분들이 또 잘 하시기 때문에. 아이, 그렇죠. 저 뒤에다가. 진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시켜드릴게요. 되시면은? 제가 되면 시켜드릴게요. 아유, 뭐 또 기분은 좀 좋네요. 기대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장 파격적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들어보신 시청자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주의 토픽,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정말 시끄럽죠. 정치가 너무 시끄럽고 또 양당이 서로 못나기 경쟁을 하면서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고언이 있죠. 정치에 등을 돌릴수록 더 못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그 권력을 쥐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정치를 외면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핫 이슈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뜨거웠던 이번 주 이슈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예, 정말 저도 어안이 좀 벙벙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사실 뭐 민주당이 입이 10개라도 이건 과연 할 말이 있을까? 저는 일단 그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당시에 뭐 한동훈 장관의 그런 정부를 대표해서 의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심플하게 보통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법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심하게 했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1차적인 책임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해도 이 안 먹히는 현실. 그렇죠. 전 이걸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너무 악수를 뒀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민주당은 이 부결을 통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이다. 이 오명을 벗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을 시켰고 본인의 예. 당에 있는 분들은 지금 4번째 부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 시그니처도 네. 더 이상 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체포동의안 표를 좀 분석해보면 찬성한 의원이 윤관석 의원은 139명, 이성만 의원은 132명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3명 중에서 정찬민 의원을 빼고 112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20명 내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혁신위를 띄우면서 혁신위를 띄웠던 가장 큰 이유가 돈봉투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이 부도덕성과 결별하겠다라는 의지로 혁신위를 띄운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부결을 던져버림으로써 민주당은 결국 스스로를 혁신할 수 없는 정당이다. 스스로를 결코 바꿀 수 없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자임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게 이제는 혁신의 의지가 없다라는 걸 온 국민에게 증거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성이죠.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민주당이 이번 이 부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의도는 네. 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의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 의식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민주당은 사실 내년 선거도 예.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니까 잘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기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굉장히 이건 우습게 보는 네. 정치를 하는 것이고 예. 내부에서도 이걸 지금 비판을 잘 안 하잖아요. 네, 네. 하더라도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제 저는 자성을 촉구하기보다는 예. 이제 수명을 다했다. 누가요? 민주당이요. 네, 저는 이제 민주당 수명 다했다라는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결과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네. 참 죄송합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예, 뼈아픈 얘기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 수명이 다했다 이런 좀 비판 자체가 사실은 거부감이 들거나 화가 나지가 않는 게 제가 매일마다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판이 그거거든요.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도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또 저희 같은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뜨거웠던 핫 이슈까지 해서 정말 짧지 않은 시간 신인규 대표와 함께 첫 번째 청년 내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행안부 장관 신인규 장관 어땠습니까? 오늘 소감? 뭐 일단은 장관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기분이 좀 묘한데요. 예, 예. 저는 사실 어떤 직에 대한 욕심보다는 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어떤 자리를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네.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이제 참지 않으실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그걸 얼마만큼 정치권이 응답할 거냐에 그렇죠. 이제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국민은 결국에는 주권자이시면서 위대한 국민이신데 그렇죠.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공급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공급자로서 조금 더 좋은 상품들을 국민들께 보일 수 있는 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오늘 뭐 우리가 양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과연 고쳤을 수 있느냐. 근데 이 고민에 대해서는 뭐 저는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국민들께서도 좀 이제 평가하는 이제 예.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쳤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이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관통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청년 정치인입니다. 왜냐하면 용기와 소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는 많은 청년 정치인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당 고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당을 지키거나 이 당의 어떤 특정 세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이 방송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마도 또 볼 수 있겠죠? 조만간? 그죠? 뭐 또 불러주시면은 예. 제가 또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인규 대표와는 또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뵙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 방송에는 권지용 민주당 전 비대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봐요. 안녕! 안녕! 신목 특집. 바이바이.